당신은 결국 아무도 못 지킨 사람이야.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윤은주의 들것이 중환자실 안으로 사라졌다. 경보음이 울리고 모니터 수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강도연은 젖은 복도에서 창문만 붙잡듯 바라보며 손끝이 떨리는 것도 모르고 서 있었다. 강도연은 회색 양복깃을 세운 채 지하철역 입구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온 뒤라 계단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사람들의 신발에서 물기가 번져나가고 있었죠. 퇴근 시간대가 지나 한산해진 역 주변에는 노점상이 천막을 정리하고 있었고 구석진 곳에는 낡은 박스를 뒤집어 쓴 노숙자 몇 명이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시선을 피하며 빠르게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회사 일로 머릿속이 복잡했고 오늘도 계약서를 들고 거래처를 전전한 탓에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역 출입구역 공간에서 낮은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라는 목소리가 어둑한 공간을 울렸습니다. 역 안에서 근무하던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들고 허둥지둥 뛰어나왔고 주변에 서 있던 젊은 남녀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연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바닥에 반쯤 누운 채 젖은 박스를 이불처럼 덮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스 가장자리로 마른 손이 하나 삐져나와 있었는데 손등에 푸른 핏줄과 가늘고 마른 손가락이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그 사람의 어깨를 흔들며 괜찮으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느리게 흔들릴 뿐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째 저기 앉아있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그 말을 들은 도연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쿡 찔리는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비에 젖은 박스에서 찢어진 자국이 벌어지며 안쪽 얼굴 윤곽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보안 요원이 얼굴을 확인해 보겠다며 박스를 살짝 들어 올리는 순간 흐릿한 형광등 불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그 얼굴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름이 늘고 수척해졌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10년 전 서류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등을 돌렸던 전처 윤은주였습니다. 도연의 다리가 풀리며 몸이 살짝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져 종이가 흩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줍지도 못하고 은주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얼굴이 지금 이 초라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시 한번 어깨를 흔들었지만 은주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창백하게 마르고 축 처진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에 묻은 먼지와 빗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급하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은주의 코와 입 주변으로 손을 가져가 숨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미세한 숨결이 손끝에 닿는 순간 그제야 조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와 동시에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공포와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구급차부터 부르세요. 도연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평소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던 냉정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무전기로 구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몇 명이 한 걸음씩 물러나며 공간을 비워주었습니다. 잠시 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도연은 젖은 바닥에 그대로 앉은 채 은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때 같은 집에 살며 밥을 나눠 먹던 사람이 지금은 거리 한복판에서 박스를 덮고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구급대원 둘이 들것을 들고 뛰어와 은주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손놀림으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몸을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이 보호자라고 답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그에게 함께 타라고 손짓했고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다시 크게 울리며 구급차는 비 내리는 도로를 빠르게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는 비를 가르며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도연은 다급하게 내려 은주가 실린 들것을 따라 뛰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고 도연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의료진은 곧장 은주를 치료구역으로 옮기며 상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문 밖에서 손을 맞잡고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문틈 사이로 보이는 의료진의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었죠. 간호사는 은주의 체온이 정상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료진은 팔과 다리의 멍자국을 확인하며 오래된 외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낡은 옷 사이로 보인 살갗은 군데군데 상처가 있었고 영양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 보였습니다. 도연은 설명을 듣는 내내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자신이 본 은주의 모습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잠시 뒤 주치의가 나온 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은주를 중환자실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의사의 설명을 차분히 듣고 싶었지만 마음속 불안이 계속 커져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저체온증, 심한 영양실조, 반복된 외상 흔적을 진단하며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듯 어지러웠습니다. 10년 전 이혼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떠올릴수록 숨이 가빠졌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 의자에 앉자마자 도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가볍게 쥐고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이 오가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자신도 그들처럼 무력한 위치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간호사가 은주의 소지품을 정리해 도연에게 전달했습니다. 반쯤 젖은 낡은 가방, 해진 지갑, 이름이 적힌 오래된 처방전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다가 안쪽에서 두꺼운 편지 묶음이 나온 것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겉봉에는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윤은주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한 장 잡고 살짝 흔들어 보았지만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가 자신을 향해 보낸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담긴 말들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것이 왜 자신에게 오지 못했는지 생각하자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 명찰을 단 여성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장하영이라 소개하며 은주의 신원과 최근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을 전 남편이라고 밝혔고 하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은주는 최근 여러 쉼터를 전전했고 건강 상태는 오래전부터 악화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영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은주의 이전 기록을 조회하겠다며 자리를 떠났고 도연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져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중환자실 문 너머에서는 의료진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왜 지금까지 몰랐던 거지.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무거운 죄책감으로 점점 더 처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응급실 대기 공간을 벗어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은주의 낡은 가방이 그의 손에 묵직하게 들려 있었고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도연의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천천히 열어 안에 있던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편지 겉봉에는 오래된 반송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엔 윤은주가 적혀 있었고 날짜는 이혼 직후부터 최근 몇 년 전까지 고르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끝으로 스티커를 만지며 편지가 오지 못했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한 장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았지만 내용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편지를 당장 뜯어야 한다는 생각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죠. 그는 결국 편지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혼 당시 서로 차갑게 등을 돌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은주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혼을 요구했고 도연도 감정이 겹쳐 침착하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것만 같아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도연은 숨을 고르며 다시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도연의 휴대전화가 조용한 방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전화의 발신자는 사회복지사 장하영이었습니다. 하영은 은주가 수년간 여러 쉼터를 전전했고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왔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기 피해를 당한 정황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이 통화를 끝내려 하자 도연은 조심스레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은주가 혹시 자신을 찾아오려고 했던 기록이나 말이라도 남겼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영은 그런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은주가 남에게 도움 요청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도연의 마음을 다시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 묶음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방 안에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소리와 같은 기묘한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하나도 열지 못한 채 의자에 몸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지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을지 상상할수록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열어봐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편지 묶음을 천천히 정리한 뒤 자리에 그대로 앉아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은주는 중환자실에서 이틀 만에 의식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강도연은 보호자용 가운을 걸친 채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눈꺼풀이 떨리며 천천히 올라가자 모니터의 심박수도 미세하게 변화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상태를 확인했고 간호사는 도연에게
천천히 들어와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긴장된 손을 가볍게 움켜쥐고 병실 안으로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은주는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려졌고 주변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등엔 링거 바늘이 꽂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약간 거리를 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지만 은주는 그 소리를 흘려듣는 듯 고개를 느리게 돌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다 도연을 스치자 은주의 표정에는 잠깐의 공백과 혼란이 비쳤습니다. 곧 장하영 사회복지사가 들어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영은 은주에게 천천히 질문하며 지금이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만 깊은 피로감에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입에서 희미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고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 말에 집중했습니다. 은주는 힘겹게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문장들은 끊기고 단어들은 흐릿했습니다. 의료진은 기억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무리하게 떠올리지 않도록 도연에게 주의시켰습니다. 그러나 은주의 입에서 위험 당신 그날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들은 도연은 몸이 굳어졌습니다. 은주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눈을 떴고 한참 만에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오래 묻혀있던 무거운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무엇인가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을 움직여 자신의 가슴께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희미한 멍 자국과 오래된 상처들이 남아 있었고 도연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상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료진은 그 상처들이 예전 폭행에 의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무겁게 떨렸고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은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할수록 가슴이 서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떴고 천천히 단어 하나를 뱉었습니다. 도연은 그 목소리가 너무 희미해 의자 앞으로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주는 힘겹게 입술을 떼며 자신이 홀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 말 속엔 10년 전의 이혼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암시가 짙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조각난 고백을 들으며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느꼈습니다. 윤은주가 잠든 뒤 강도연은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장하영 사회복지사가 다가와 은주의 과거 기록에서 새로운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태블릿을 열어 은주가 몇 년 전부터 최성도라는 남성과 자주 함께 있었다는 신고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은 낯선 이름이었지만 하영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영은 성도가 여러 쉼터에서 은주와 함께 지내며 그녀의 통장과 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몇몇 자원봉사자는 성도가 돈을 요구하며 은주에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주가 왜 그렇게 쇠약해졌는지, 왜 거리에서 홀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는 손을 움켜쥐고 숨을 고르며 하영의 설명을 끝까지 들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병원 보안팀 직원이 급히 다가와 하영에게 CCTV를 보여줘야 한다며 안내했습니다. 도연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보안실로 이동했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에서 담당 직원은 녹화된 영상을 몇 개 재생했고 그중 한 장면에서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 속 은주가 응급실로 옮겨진 직후 복도 끝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잠시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 남성이 성도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고 누군가를 찾는 듯한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걸 보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은주가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안 담당자는 영상 속 인물이 병원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한 뒤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영은 성도가 은주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자 담당 형사는 병원으로 방문해 도연에게 간단한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설명했지만 여전히 성도의 정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성도가 도주 중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은주가 다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성도가 나타난 이유를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경찰의 브리핑이 끝난 뒤 강도연은 잠시 병원 로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비는 그치지 않았고 가로등 불빛은 젖은 도로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장하영 사회복지사는 경찰과 간단한 의견을 나눴고 곧 도연에게 다가와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은 은주가 피해자인 만큼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도연은 그 말에 곧장 동의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이 아는 경비업체에 연락하며 병원 주변 경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성도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은주가 거쳐온 쉼터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은주와 성도를 목격했다는 노숙자 몇 명이 추가로 연락을 주었고 그들은 성도가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의 수색은 점점 좁혀져 갔고 결국 성도가 자주 드나들던 오래된 숙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도연은 형사의 허락을 받고 경찰과 함께 그 장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짧게 눈을 감고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도착한 숙소는 낡은 간판이 빛바랜 채 걸려있는 작은 여인숙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을 수색했고 도연은 뒤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은주 명의의 약봉투와 낡은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휴대전화를 봉투에 넣으며 성도의 도주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 안은 서둘러 떠난 사람의 흔적처럼 뒤죽박죽 어지러워 있었고 도연은 그 광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찰은 CCTV 흔적을 다시 확인했고 성도가 며칠 전 병원 근처에서 목격된 이후 사라졌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쉼터 관계자는 은주가 최근 극심한 불안 상태였으며 누군가 자신을 뒤쫓는다고 자주 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이혼 이후 서로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졌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 은주가 홀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병원으로 돌아와 은주의 병실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는 고요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편지 묶음을 꺼내 한 장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편지의 무게는 단순한 종이 몇 장이 아니라 10년 동안 외면했던 모든 진실 같았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앞으로 벌어질 일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다시 바라보며 은주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윤은주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은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병실을 찾았고 병실 앞 작은 테이블엔 도연이 가져온 과일과 따뜻한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직 몸이 약했지만 도연이 들어올 때마다 상체를 조금씩 일으키려 했습니다. 도연은 그녀가 무리할까봐 서둘러 다가가 베개를 받쳐주며 안정된 자세를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느렸고 은주는 그 움직임에서 익숙한 배려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병실을 드나드는 간호사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한 간호사는 은주에게 식사량이 늘었다며 작은 칭찬을 했고 은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그 미소를 보며 오랜 세월 동안 볼 수 없었던 표정을 떠올리고 스스로도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창가 쪽에서 봉사자들이 가져온 작은 화분이 햇빛을 받고 있었고 병실 공기는 며칠 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그런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며 은주가 회복되는 과정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하영 사회복지사는 병실로 찾아와 복지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영은 은주의 의료비 일부가 지원 대상이며 생활 안정 프로그램도 연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설명을 진지하게 들으며 필요한 부분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영은 그의 결심에 놀라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은주는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천천히 들으며 감사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작은 쇼핑백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은주를 위해 준비한 편안한 옷과 얇은 카디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쇼핑백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고 도연은 자연스럽게 옷을 펼쳐 그녀에게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지만 금세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오래된 인연의 잔향과 다시 천천히 이어지는 관계의 온기가 은근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병실 복도는 조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은주는 식판을 앞에 두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고 도연은 옆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주가 식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서서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주는 식사를 마친 뒤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지난 시간의 고단함을 내려놓으려는 작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가까워지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은주에게 잠시 밖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도연의 발걸음은 병실 문을 나서면서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며 은주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 후회와 새로운 다짐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병실 복도에 서서 도연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고요. 몇 달이 흐르자 윤은주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병원을 완전히 퇴원했습니다. 강도연은 그녀가 지낼 작은 주택을 미리 정리해 두었고
은주는 그곳에서 조용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어느 날 두 사람은 근처 노숙자 지원센터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식사 배식 테이블 옆에서 준비를 돕고 있었고 은주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긴장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병약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이전보다 강한 생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센터 안은 점심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자원봉사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은주는 그들의 손에 따뜻한 국을 건네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사람들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몇몇은 은주를 알아본 듯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었고 그녀도 천천히 고개를 숙여 화답했습니다. 하영 사회복지사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 직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봉사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습니다. 봉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늦은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은빛과 금빛이 섞여 있었고 노을은 천천히 도시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도연은 그녀가 추워하지 않는지 살펴보며 얇은 담요를 건넸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은주는 그 바람 속에서 삶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고요한 안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안도,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 대신 은주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은주는 놀란 듯했지만 곧 부드럽게 손을 맞잡으며 미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손길은 10년 전의 시간과 상처를 조용히 봉합해주는 듯 따스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동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은 점점 옅어졌고 어둠이 천천히 도로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온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속에 작은 다짐을 새겼습니다. 더는 혼자 버티지 않겠다. 이제는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결심이었죠. 도연은 그녀의 옆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후회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던 고요한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함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벤치에 등을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도연도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노을 아래에서 조금 늦은 시작을 함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